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회차 모의고사의 3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은 상장법인인 이페스 상사는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 중에서 일반 공모증자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일단 일반 공모증자라는 게 무엇인가 뭐 이렇게 보면은 일반 공모증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라는 건 이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퍼블릭하게 이제 모으는 형태를 일반 공모증자라고 하죠. 그렇죠? 자, 1번 신주 인수에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에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이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배정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배정하는 거를 말하죠. 우리가 이제 이 공모를 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주주 배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주 배정이 있고 주주 일반 공모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주 배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에게 먼저 부여를 하고 실권되는 주식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들은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권을 방지할 방법이 사실상은 굉장히 적은 방식이 무슨 방식이죠? 이 주주 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실권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들이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난 못하겠다. 특히 이제 대주주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나 못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실권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공모를 보통 많이 하죠. 자, 일반 공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주에게 배정을 하고 되지 않은 부분을 일반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사주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우리 사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일반 공모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이 말이 일반 공모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 불특정 다수라는 이 단어가 나와야 이제 일반 공모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 인수에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자, 우리 사주 조합에는 보통 10% 정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좀 차이가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우리 사주 조합에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고 코스닥 시장은 배정 비율은 없죠.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한 10% 정도 배정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 인수에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단어가 불특정 다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자, 일단은 제3자 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 결의에 의해야 되고요.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신주 인수권. 자, 주주 배정은 무조건 신주 인수권이 있어야 되고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 이 인수권을 가지고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제3자 배정 방식도 어떤 특정한 자에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걸 갖다가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라고 하죠. 이 신주 인수권만을 또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에 해당이 되죠. 그렇다면 유가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주 인수권을 부여해서 어떤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큰 금액을 가져가는 거예요. 블락딜이라고 하죠. 블락딜 방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어떤 지분 비율을 해칠 수가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한 사람이 다 사니까 실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개념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배정할 때 좀 싸게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깎아주고 하는데, 요 제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로 공모가액을 모집할 수가 없죠. 그렇죠? 블락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3자 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요.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요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 인수 청약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주주 배정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 배정 방식 말고 주주 일반 공모를 말하죠.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 청약을 하고요. 청약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실권이 발생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주식을 돈을 모아서 유상증자나 신주 상장을 할 때 왜 하죠? 왜 할까요? 뭐 사업하려고 하는 거죠. 뭐 돈을 끌어 모아서 회사에 뭐 자금이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큰 사업을 하려고 돈을 모으게 되는데, 이 돈을 모을 때 실권이 된다는 거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실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주 일반 공모로 많이 가는 거죠. 그렇겠죠? 뭐 이게 안 되니까 주주 일반 공모로 많이 간다. 주주 배정은 실권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주 일반 공모는 실권이 되면 어디서 처리한다고 그랬죠? 주주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단어가 나오죠? 불특정 다수라는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 인수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공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일반 공모죠. 여기 보면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가 누구죠? 보통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증권회사가 보통 하는 거죠. 그렇죠? 증권회사가 대부분 요걸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라고 되는데, 보통은 증권회사가 요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총액 인수 방식을 많이 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뭐 잔액 인수나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모집만 해주는 모집 주선 이런 방식보다는 총액 인수 방식을 보통 많이 쓰게 되죠. 이쪽에서 다 인수를 하고 안 되면은 자기네들이 다 요 부담을 떠안는 그런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증권회사의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렇죠? 모집 주선은 단순히 그냥 고객을 모집해 주니까 수수료 같은 게 좀 적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번. 기업이 자산을 유동하려면 여러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음은 자산 유동화 참여자 중 한 기관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그 재무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냥 영어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자산 유동화라는 건 기존에 있던 어떤 매출 채권이나 대출 채권, 어떤 채권 등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풀링한다고 그러죠? 모집을 해서, 이 자산을 SPC 기업에 넘기면 이쪽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자에게 매출 채권을 이제 파는 형태죠. 그럼 기본적으로 자산을 갖고 있던 자산 보유자들은 자산을 처분하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켜서 자신이 목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자산만 투자하다가 요런 매출 채권이나 대출 채권을 자산화한 걸 사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더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들이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했죠. 첫 번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회사로서 투자 회수 기간이 길거나 불투명한 부실채권 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회사다. 자, ABC라는 게 나오는데, ABS, 이 Asset-Backed Securities라고 그래서 요 ABS 형태로 많이 발행되는데, 요 형태가 다양한 거죠. 뭐 CLO라든가, 뭐 CMO라든가, 아니면 CDO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채권 형태죠.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회사, 뭐 이거, 그러니까 요 자산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채권 회수 기간이 긴 형태가 보통 나오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게 뭐죠? 요 CMO죠, CMO. 이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이라고 해서 요 모기지를 갖다가 채권화 시켜서, 은행의 대출 채권들이 있잖아요. 대출 채권들이 회수가 되는데 보통 뭐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 30년 이렇게 걸리니까 은행에서는 그 돈을 갖다가 그냥 대출이 나가 있는 형태니까 굉장히 좀
자산 유동화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모아서 SPC에 넘기면 SPC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산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보면 좋겠죠. 이제 은행에 어떤 다양한 대출 채권이 있다고 하면 요 모기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0에서 한 30년 정도의 대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30년간 자금이 묶이게 되죠. 빌려줬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금리가 만약 5%다라고 하면 5%를 고정적으로 받게 되겠죠. 고액들한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 돈이 이제 묶여 있으니까 요걸 이제 자산화 시켜서 SPC에게 넘기면 SPC는 이제 투자자가 이걸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 정도를 주게 되면 이쪽에서 은행은 1%의 마진이 생기죠. 앉아서도 5% 벌고 4%의 지급이 되니까. 자, 투자자들은 정기예금이 뭐 3%다라고 하면 1%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산 유동을 시키는데 이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죠? CMO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론을 가지고 하는 거는 CLO라고 하는 거죠. CDO라는 건 어떤 그 debt,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이제 유동화 시키는 걸 CDO라고 한다. 라는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 자산을 넘기느냐, 자산 자체를 넘기냐, 넘기지 않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신테틱 CDO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 형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산 유동화를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다. 페이퍼 컴퍼니 형태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이 SPC 기업은 회사가 없어요.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뭐 직원 한 명이 이걸 이제 뭐 회사가 있는 것처럼 돈을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형태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돼 있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요.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있고 설립 금융기관이 직원이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 설립기간에 필요한 그런 금융기관이 그냥 요걸 대행하고 있는 거죠. 서류상의 회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회사라는 거는 실체가 있어야 되죠. 어떤 그 본점이 있어야 되고 영업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뭐 시설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이제 SPC 기업에 대한 설명이죠. 스페셜 퍼포먼스 컴퍼니라고 해서 그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요 이제 자산 유동화에서 문제는 요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실화가 되면은 일단 5%를 받아서 지금 문제는 여기 이 투자자에게 4%를 지급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부실이가 나게 되면 이걸 못 주니까 이쪽에서 이제 자산을 처분해라라고 하는 거죠. 요구를 못 준다는 건 이자를 못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자를 못 준다는 거는 이쪽에 부실이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이니까 부동산을 처분하면 되죠. 이쪽에 담보를 잡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문제는 담보가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 자산 자체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쪽 투자자에게도 큰 손해가 입힐 수 있다는 거죠. 손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의 보유자 SPC와 투자자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증이라든가 뭐 각종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이런 CDS라든 이런 신용 디폴트 수학 같은 걸 걸어가지고 서로 간에 엮거나 아니면 뭐 담보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신용 보강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이 자산유동화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주관회사가 있고요. 자산 보유자는 이쪽에 있는 거고 중간에 이제 수탁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수탁기관은 얘네들이 장난치나 이제 보는 거죠. 돈을 이제 SPC가 받게 되니까 그 돈을 이제 잘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런 수탁기관들이 이런 이제 회계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자산의 감독을 한다. 감사기관을 보통 수탁기관들이 많이 하죠. 자,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죠. 정답이 2번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보면 그 SPC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어떤 모집 창구니까. 자,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본드 위드 워런티라고 해서 우리 신준수거 부사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신준수거 부사채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은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신준수거 부사채에 대해서
아주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중 이 신주수건 부사체에 대해서 장점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정답은 전환사체라든가 아니면 교환사체, 그러니까 컨버러블 본드하고 이 EB에 관련된 특징이 이제 요 신주수건 부사체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많이 물어보게 되죠. 그쵸? 1번 한번 보죠. 자, 신주수건 부사체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있는 거죠? 채권이 들어있는 거죠? 요게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주 인수권 분리를 갖다가 따로 분리해서 파는 거를 분리형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이제 비분리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둘 다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신주수권 무사채는 금리가 일반 채권보다는 낮죠. 왜냐하면 더 일반 채권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보다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5%다. 그런데 요 신주수권 무사채는 4%다라고 하면 요 1%는 뭐냐? 요 1%가 일종의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구입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의 구입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익을 보니까 콜옵션 구입 비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환사채도 마찬가지죠. 이 금리 차이가 콜옵션을 대한 어떤 구입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옵션 프리미엄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 신주주권의 생사로 인하여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으로 변경되므로 사채권이 소멸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자, 첫 번째는 요 신주주권 부사채는 요 본드가 사라지지 않죠. 자, 본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요 신주주권 권리에 따라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죠.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렇죠? 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를 어떻게 되느냐?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행사하게 되면 뭘 해야 되죠? 돈을 내야 되죠. 현금을 지불하고서 주식을 매입해야 되죠. 주식 매입의 조건이 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산부채 상태표상에서 이 본드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뭘 내야 되죠? 현금을 내야 되죠. 현금. 그러니까 자산을 납부하고요. 그러니까 뭐 변태 설립 사항처럼 기본적으로 현금이 아닌 기타 자산을 내더라도 뭐 자산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뭐가 증가하죠? 자본이 증가하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채 가격이 줄어들고 자본이 증가하는 이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현금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에 주식과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행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행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 분리해가지고 돈이 많은 상태에 팔면 되죠. 시중에 이제 유통시장을 통해서 팔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비분리형 같은 게 문제죠. 분리가 안 되니까 팔 수도 없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서 갖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려서 갖고는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죠. 자,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을 통해서 조달하는 건 뭐죠? 이건 교환사채죠. 교환사채는 여기 있던 내 주식을 바탕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요 발행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행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죠? 자기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본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뭘 발행해 주죠? 뭘?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이 소유한 상장된 유가증권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상장된 유가증권하고 또 뭐였죠? 자기 주식. 자기가 취득한
자기 주식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채의 발행자금과 신주의수권의 행사에 따른 추가 자금의 유입으로 자금이 이중으로 유입된다. 그 얘기한 거죠. 그렇죠? 요거 사채의 발행자금과 현금 유입되면 이중으로 입금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자, 네 번째. 자, 담보신탁회사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담보 여력 범위 내에서 발행함으로 일반 사채보다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담보부 사채라고 하죠. 담보부 사채는 자,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사채 가격의 몇 프로 이상을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 그러면은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담보를 먼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채권보다 더 어떻게 되죠? 안정적이죠. 더 안정적이다는 게 중요하고,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채권 발행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낮아진다. 이게 이제 특징이다 이거죠. 고객에 유리하면 금리는 낮아지고요. 고객에 불리하면 금리는 올라가겠죠.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신주인수권은 대주주에게도 그 지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우려 없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자, 신주인수권은 대주주에게도 그 지분만큼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상관없, 이거 뭐 무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죠. 신주인수권 부사채에서.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지분을 행사하게 되고 현금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워런트를 행사한다는 거죠. 행사하면 현금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그 지분율은 하락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가능하긴 한데 지분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단점이 있죠. 하락 단점이 존재하더라.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페스카드 회사는 매출 채권을 유도하고자 한다. 자, 카드 회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채권에 대해서 이제 자산 유동화를 많이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카드 회사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카드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걸 잘해요. 현대카드가 특히. 왜냐면 이제 그 G라고 해서 그 제너럴 일렉트론이 있죠. 그게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그 에디슨이 그 전구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 사업부는 다 처분했고요. 지금은 어떤 그 비행기 장비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전산 장비 그리고 요런 이 파이낸스 쪽이 좀 더 이제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GE는 보통 이제 큰 분야가 파이낸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하고 이 GE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많이 합니다. 파이낸스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대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리스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할부 금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게 이제 GE인데 이런 데가 이런 걸 잘해요. 이런 파이낸스를 굉장히 잘하는데 자 보죠. 자 매출 채권을 유동하고자 한다. 매출 채권의 만기가 대부분 3개월인 것을 감안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죠? 여기 이제 할부가 있잖아요. 우리 그치 그 거래하면 일시불로 하실래요? 할부로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럼 큰 금액들은 뭐 일시불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3개월 할부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3개월 할부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있죠? 무이자도 많이 있죠. 혜택 중에 무이자 혜택이 많단 말이에요. 무이자 혜택을 하면 이 카드사는 이 기간에 따라서 뭐가 발생해요? 이자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돈이 바로 안 들어오죠. 그죠?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3개월치로 이제 할부 금융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이 내가 결제하는 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이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막 1000억, 2000억 단위겠죠. 뭐 5천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긴 해요. 그리고 뭐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도 들어온다 가정해보는데 문제는 3개월 동안 돈이 묶이죠. 누구 입장에서? 카드사 입장에서. 카드사 입장에서 돈이 묶입니다. 그렇죠? 이미 어디에 돈이 빠져나왔죠? 가맹점이 좋겠죠. 우리가 먹는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이 가맹점에 돈을 납부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한테 현금화하자 이거죠. 그렇죠? 자, 3개월마다 매출 채권으로 기존 매출 채권을 대체하려고 한다. 리볼빙 하려고 한다. 3년의 유동한 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매출 채권의 발생이 갑자기 감소하여 전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신용 보강을 하는데
카드 회사 입장에서 가장 적당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얘기냐? 자, 3개월씩 이제 요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리볼빙이 되잖아요. 3개월 됐다고 가정하면 3개월 동안 있으면 1개월, 2개월, 3개월 됐을 때 4개월차가 되면 1개월께 상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4개월에 발생한 게 또 3개월짜리 생기겠죠? 또 5월 달에는 2개월 달께 상환이 되고 또 3개월차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면 어차피 3개월에 대해서는 계속 3개월짜리가 카드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자, 이런 거죠. 매출채권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4월 달에 이때 1,000억이었다고, 이 1,500짜리의 매출채권이었는데, 그러니까 돈 받을 채권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가 이제 1,000억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면 500억만큼이 이제 받을 게 없죠. 그런데 이제 발행한 거는 얼마가 돼 있어요? 이 5,000억에 대해서 발행이 이미 돼 있다 이거죠, 발행이.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빌려준 거는 요 매출채권 5,000억에 대해서 빌려줬는데, 지금 500억이 빠진 거예요. 4,500억만큼에 대해서만 매출채권이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후순위 채권 구조로 간다 이거죠. 자, 선순위 후순위라는 게 뭐죠? 선순위 후순위라는 개념은 선순위는 회사가 망하면 자산에서 먼저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먼저 이 청산한 대금들을 먼저 주는 걸 이제 선순위라고 하고, 후순위는 그 이후에 주는 거죠. 그죠? 후순위는 그 청산하고 난 나머지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자, 이거 구조인데, 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선순위 채권의 발행 금액을 과도하게 축소시켜 이 패스카드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변동이 되겠죠. 이런 건 안 좋은 방법이고요. 내부 유보금 구조, 유보금을 쌓으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자, 유동화증권의 발행 금액 일부를 유동화 전문회사에 유보하고 회사에 유입되어 자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자, 세 번째, 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에 하자된본 책임을 지게 할 대체할 새로운 대금 채권이 없으면 현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렇죠?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제3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공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카드가 이제 자산 보유자들에게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뭘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 신용보강을 하는 형태죠. 신용보강을 하는 형태가 이제 대표적으로 SPC 기업에 현금을 쌓아놓거나 아니면 기타 제3의 기관들이 보증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신용보강 형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안 맞다 이거죠. 자, 다섯 번째로 한번 볼까요? 조기상환 구조. 새로 유입되는 자산의 가치가 미리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 자산군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에는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지급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리금이 조기상환되도록 한다. 이게 맞겠죠. 왜냐면은 500억만큼 요 부족한 자금이 매출채권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요 부족액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만큼만 줄여주면 되겠죠. 그쵸? 요거만큼만 줄여주면 된다 이거죠. 줄여주면. 그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몇 년짜리예요? 3년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3년 동안 요 리볼빙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3년에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단 말이죠. CDO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3개월마다 계속 이제 이걸 뭔가 신용 보강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상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500억만큼. 그럼 서로 깔끔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 신용 디폴트 수압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쪽에서도 자금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35번.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라서 다시 한번 보죠. 네 가지 방법 중 다른 게 뭐냐. 1번. 신주인수에 청약을 하는데 거기 불특정 다수라고 돼 있죠. 그 뭐야? 아무나 다 한다. 그러니까 공모를 말하죠. 공모. 일반 공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그래서 이들에게 요청한다. 그런 것도 뭐예요? 일반 공모 형태죠. 자,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해서 배정하고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다수인에게 신주 청약한다. 이것도 공모 방식이고요. 자, 우선적으로 신주 청약한 다음에 주주에게 청약되지 아니한 것을 갖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한다. 이것도 맞겠죠. 자, 5번이 틀렸네요. 5번.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기관투자자 거래선 등에 특별한 관계자가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신주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블락딜 방식 같은 경우에 제3자 방식은 많이 쓰이진 않아요. 보통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이제 나에게 우호 지분이 있죠. 백기사라고 하는데, 이 백기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사의 결정권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나에게 이제 우호적으로 그렇게 지분권을 행사할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벌들끼리 뭘 하죠? 사위가 되거나 그쪽에 가족이 되거나 이러면서 어떤 재벌 가문이 되죠. 가족이 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간에 지분을 좀 사주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심 계열하고 삼성 계열하고도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LG도 결혼하고 이런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힘들면 이쪽에 지분 사니까 나에게 어차피 우호적인 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굉장히 낮죠. 낮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물론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우호 지분이 굉장히 자기한테 많다 이거죠. 자, 그런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쓰이는 게 이제 제3자 배정 방식을 말하죠. 특히 이런 게 이제 언제 쓰이냐면 M&A 같은 데 노출되면은 이제 우호 지분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쵸? 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CDO에 대해서 나오죠.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고 그래서 요 CDO라는 거는 debt, 어떤 그 부채를 그러니까 나한테 매출 채권이죠. 요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죠? 유동화 증권을 말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자, 유동화 증권을 이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Managed Pool CDO란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기초자산을 매입하고요. 운영하는 CDO를 말하며 유동화기간 초기에 기초자산을 인수하는 램업 기관과 그 이후 회수되는 자산을 가지고 새로의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재투자 기간이 유동화 구조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이게 램업이라는 게 이제 급하게 올라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급하게 모으거나 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수된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판매되는 리네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통시장을 말하는 거죠. 자, 신테틱 CDO라는 것은 자산 보유자가 자산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지 않고 CDS나 TRS 같은 계약을 통해 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SPC에 전가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CDO는 이 자산의 위험을 누구한테 넘기죠? SPC에게 넘기는데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자산 보유자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 보유자가 망하게 되면 자산 보유자가 망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 채권이 이제 부실화되는 거예요. 부실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사실상 이 투자자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투자자들은 이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자산에 손실이 생겨요. 투자자들에게. 그걸 막기 위해서 SPC가 다양한 신용 보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걸 갖다가 이 위험을 안 넘긴다 이거죠. 누가 갖고 있냐? 이 자산 보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 보유자는 뭘 하느냐? 이게 부실이 나면 자산 어떤 매출 채권이라든가 대출 채권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를 누가 이렇게 자산 보유자에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자산 보유자들은 CDS를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수합뱅크하고 이 자산이 망하게 되면은 내가 전 재산을 돌려받는 수합을 체결합니다. 그 대신에 그 대가로 뭘 지불하는 거죠?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CDS 프리미엄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CDS가 가입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싸지면은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이제 내가 5%에 이렇게 대출 채권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을. 그리고 투자자에게 주는 게 4%예요. 근데 CDS 프리미엄이 1.2%다. 라고 하면 이게 5.2%, 이렇게 3.8%만 얻을 수 있죠, 내가. 그렇죠? 왜냐면 5% 받아서 1.2%를 SB, 그래서 수합뱅크하고 체결하게 되면, 지불하게 되면 내가
4%를 주게 되니까 0.2%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5% 받아서, 그러니까 이 대출채권이라든가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데서 이자를 받는데 5%를 받아요. 그 대신에 CDS 프리미엄으로 내가 1.2%를 지불하면 난 내가 얻는 수익은 3.8%밖에 안 되고, 그 대신에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4%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0.2%만큼 손해가 발생해요. 그럼 이 자산 유동화에 어떤 장점이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자산의 부실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이 자산을 보유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CDO 풀.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라는 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CDO 풀의 자산 기준은 자,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되며 발행 목적에 따라 풀을 구성할 자산의 종류가 결정되고 난 이후 각 자산의 조건들이 결정되어야 된다. 이때 결정된 자산의 조건들은 일반 회사채나 대출의 경우 만기 및 신용등급 이자율 등이 BW 등의 자산일 경우 워런티 인수 조건 등이 있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산 기준이 결정을 될 때 뭐 신용등급 이자율 이런 것도 결정하겠죠. 자, 그다음에 밸런스시트 CDO는 주목적이 시장 위험을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밸런스시트 CDO는 요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렇게 이전시킵니다. 아까 그러니까 신테틱 CDO는 자산 보유자가 만기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이전시킨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시킨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투자자에게 전가한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위험을 시장 위험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장 위험이라는 건 시장 위험이 뭐죠? 시장 위험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자율 변동을 위험을 말합니다. 근데 이자율 변동을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험을 말하냐? 여기서는 신용 위험이죠. 신용 위험. 망할 위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폴트 수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금리 변동이라든가 뭐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이런 형태가 뭐 금리를 방지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돈 빌려주고 가장 큰 위험이 뭐예요? 그 사람 돈 뛸 위험이잖아요. 돈 안 주고 배째면 그저 골치 아프죠. 그거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신용위험.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시장 위험이냐 신용 위험이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콜옵션 채권하고 풋옵션 채권은 요 시장 위험을 줄여줍니다. 콜옵션은 이 발행자 입장에서의 시장 위험을 줄여주는 거고, 요 풋옵션은 투자자 입장에서의 시장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요 신테틱하고 밸런스 CDO는 어떤 차이점이죠? 이거 밸런스 CDO는 요 시장 위험을, 그러니까 신용 위험을 누가 이게 자산 보유자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투자자가 갖고 있느냐, 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위험하고 신용 위험은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이거 완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위험은 금리 변동 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은 망할 위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거죠. 유동화 거래 참가 기간의 신용도에 의해 그 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 CDO 트렌치가 있다면 해당 트렌치는 그 유동화 거래 참가 기간에 신용 등급보다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유동화 거래 참가 기간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절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CDO 트렌치에 대하여 신용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용 보강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유동화 거래 참가 기간의 신용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트렌치가 유동화 참가 기간의 신용도보다 부여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유동화 참가 기간의 신용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절연시켜야 된다. 이거 절연이 안 된다. 그렇다면 다른 신용 보강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망하게 되면 유동화 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요. 자, 37번 환관리 문제를 보도록 하죠. 환관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요 환관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좀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암기하는 파트가 아니죠. 자, 한번 보죠. 자,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말할 때에는 실질 환율 중 현물 환율의 지급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 항상 환율이라는 건 사실은 나한테 내가 체감하는 건 사실 실질 환율이 중요합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환율이 중요한데 사실은 환율을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한다? 명목 환율로 계산한다 그랬죠? 명목 환율로 계산한다 이거죠. 실질 환율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이 더 틀렸네요. 자, 1달러당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한다. 요 하락한다는 확률, 요 환율이 하락한다, 상승한다는 사실 뭘로 따진다 그랬죠? 명목 환율로 따지는 겁니다. 우리 그 전광판에 나와 있는,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나와 있는 그런 환율이라는 건 어떤 거에 따지냐? 요 명목 환율로 따집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900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급 환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1달러당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받아가는 원화가 적어지죠. 1달러당 1,000원 받다가 900원으로 적게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게 이제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원화는 강세가 되죠. 자, 원화 강세가 되고 달러 약세가 됩니다. 이게 뭐냐? 환율 하락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죠? 자,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원화 평가 절상, 달러 평가 절하라고 하죠. 그렇죠? 자, 1달러당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달러가 평가 절하죠. 달러 평가 절하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수출은 줄어들게 되겠죠. 대신 그다음에 뭐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기준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급환율은 자국통화 표시환율이다. 이런 방식이 바로 다 자국통화 표시 방법이죠. 그래서 반대인 게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연연방 국가들 있죠. 그다음에 유로화 이런 것들은 수치환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통화 표시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치환율은 자국통화 1단위를 받을 수 있는 외화 수량이 의미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파운드당 얼마냐? 자, 1파운드당 얼마냐를 계산하면은 보통 얼마죠? 뭐 0.98달러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1달러에 1,000원 요거는 1달러가 기준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나라 통화가 기준인 거죠? 요 1달러라고 하면 달러가 기준이잖아요. 남의 나라 통화가 기준이죠. 남의 나라 통화가 기준이다라는 얘기는 남의 나라 통화가 뭐예요? 픽스드 커런시다라는 얘기죠. FC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통화가 뭐예요? 변하죠. 그러니까 베리어블 커런시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파운드라는 영국 통화가 기준이 되죠. 그 대신에 뭐가 변해요? 남의 나라 통화가 변합니다. 그렇죠? 픽스 커런시하고 베리어블 커런시에서 픽스 커런시가 자국 통화죠, 자국 통화. 이거는 타국 통화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치환율은 1단위로 의미하는 외화의 수량,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한 남의 나라 통화의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수량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4번은 맞는 얘기네요. 자, 명목 환율보다 실질 환율이 경제 변수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면 물가들이 반영된 실질 환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반영되어 있는 어떤 실질 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죠? 뭐 빅맥 지수라든가 뭐 그 나라의 뭐 이 환율이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얼마 그런 거잖아요. 돈 주고 얼마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돈이라는 게 어떤 재화의 가치를 표시한다면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픽스 커런시하고 베리어블 커런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이 기준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뭐가 되죠? 환율의 가치, 어떤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변형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 자국 통화 표시 비율로 생각하는 게 좋긴 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요 자국 통화 표시 비율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걸 반대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면 요걸로 해서 그냥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다. 타국 통화가 강세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외국 통화 표시 방법, 수치 환율에서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자국 통화는 상승했고요. 타국 통화는 하락한 거로 예상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 안 가면은, 집에서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암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율이라든가 이 방향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변동이 막 여러 군데로 막 들어가면은 사실 암기로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암기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거래가 돼 있고요. 38번 보도록 하죠. 이색 옵션이 있는데, 사실 이색 옵션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바닐라 옵션하고 여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낙인, 낙아웃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바스켓 옵션도 있고, 룩백 옵션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 이색 옵션 중에서도 요 베리어 옵션만 나옵니다. 베리어 옵션이라는 건 어떤 베리어에 따라서, 내가 이제 옵션이 생기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거죠. 낙인 구조는 기본적으로, 자, 낙인 구조는 생기는 걸 말하죠. 그렇죠. 낙아웃 구조는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보죠. 환율이 특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이 낙인 옵션이다. 그래서 보통 낙인은 풋 옵션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풋 매도 같은 경우에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발생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고 어느 구간에서만 이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걸 말하죠. 이렇게 구간이 생겨야지만. 안 그러면 이제 존재하지 않다가. 자, 환율이 특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효력이 소멸되는 옵션. 이건 이제 낙아웃 옵션이죠. 낙아웃 옵션은 보통 상승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콜 옵션, 콜 매입 옵션에서 올라갈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지 않다가 이렇게 생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라져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낙인 옵션이죠. 그래서 낙아웃 옵션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낙인 옵션과 낙아웃 옵션은 표준형 옵션에 비해 프리미엄보다 비싸다, 싸다? 싸다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쌉니다, 여기. 자, 왜 그러느냐? 옵션은, 자, 예를 들어보면, 낙인이건 낙아웃이건, 옵션 구조는 나한테 온전하게 다 존재해야지만 좋은 거죠. 낙인 같은 경우도, 자, 어느 순간에 생긴다. 또 어느 순간에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동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나한테 옵션은 무조건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옵션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니까 행사할 때, 행사 안 해도 나한테 뭐 손실이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온전하게 있는 게 더 뭐예요? 나한테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지건 없어지건 간에, 사라지건 존재하건 간에 온전하게 있는 게 더 뭐예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쌉니다. 낙인이나 낙아웃이나 온전한 옵션. 그걸 우리가 바닐라 옵션이라고 하죠. 바닐라 옵션이라고 하는데 바닐라 옵션보다 무조건 뭐다? 싸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낙인 옵션하고 낙아웃 옵션을 합치면요. 어느 순간에는 생겼죠.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죠. 합쳐놓으면 뭐가 같죠? 여기 바닐라 옵션하고 똑같죠. 그렇죠? 바닐라 옵션하고 금액이 같아진다라는 거죠. 바닐라 옵션하고. 그죠? 요 금액이 같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도 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낙인 콜 매도는 환율 변동 시 불리하다라고 있습니다. 낙인 콜이니까, 자, 낙인 콜이라는 거는 이제 매도를 했다 이거예요. 매도. 그럼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자, 콜의 옵션의 매입은 사실 요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예요. 요런 그래프. 자, 요런 그래프가 뭐죠? 요런 그래프가 낙인 콜 매도예요. 이게 콜 매도인데 일반적으로. 자, 콜 매도인데 낙인이죠, 낙인. 어느 순간으로 가면 생긴다 이거예요,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생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급격한 환율 변동이 생기면 불리해지죠. 왜냐면은 이쪽으로 가면 생기니까. 이 순간에는 이제 없으니까, 없다는 얘기 무슨요? 내가 일단 먹은 거죠. 콜 매도 입장에서는 일단 옵션을 거래를 하는 순간 뭐예요? 매도자는 프리미어를 먹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를 받고 시작해요. 그런데 환율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손실이 날 확률이 커지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뭐예요?
여기까지 내가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낙인 구조를 들어가게 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여기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여기가. 이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옵션의 매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 정도 가면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가면. 여기까지는 막아줘요. 그 대신 옵션은 좀 싸죠. 여기 가면 뭐예요? 손실이 발생하니까 변동폭이 크면은 불리하겠죠. 그렇죠? 불리한 게 맞습니다. 자, 낙인과 낙아웃은 시험 문제로 가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39번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예요. 39번 문제가 우리 이제 수치 통화냐 자국 통화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될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39번을 보죠. 자, 1파운드당 얼마예요? 1.472달러예요. 여기 점이니까 472달러를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1유로당 1.0841 14달러예요. 자, 그리고 1달러당 124.85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얘기냐? 1파운드를 바꾸는 데 있어서 1.472달러를 줘야 돼요. 그러면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1파운드로 1달러보다 더 많은 걸 살 수 있죠. 그렇죠. 1파운드 가지고 더 많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예요? 1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1파운드의 가치가 뭐보다 큰 거예요? 1달러의 가치보다 큰 거죠. 그렇죠. 1파운드로 달러 1거보다 더 많이 사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유로의 가치가 1달러보다 큰 거죠. 어떤 게 더 클까요? 이게 더 크겠죠. 1파운드의 가치가 1유로보다 크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자, 그런데 이건 반대예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엔화를 무지막지하게 줘야 됩니다. 그죠? 원래는 100엔을 줘야 되는데 124.85엔을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엔화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엔고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엔고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엔저에서 엔고로 올라가서요. 한 93원에서 105.8원 이 정도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95엔에서 만약에 자, 105엔이 됐다는 거는 요게 이제 어떤 현상이죠? 1달러에 사는 데 있어서 엔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거고 엔화의 가치는 점점 하락한다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우리가 지금 아베 정부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푸는 정책을 씁니다. 이게 뭐냐? 자신의 화폐 통화를 이 평가절하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벌려요. 그래야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요런 돈을 막 때려 붓는 정책을 쓰는 거죠. 이제 먹히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일본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1달러의 가치가 뭐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100엔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100엔당 지불하는 1달러의 가치가 뭐예요? 더 적죠? 100엔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1달러보다 더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1달러를 살려면 124.85엔이 필요한데 100엔 가지고는 얼마밖에 못 사요? 1달러를 못 사겠죠? 더 조금밖에 못 사겠죠? 그러니까 1달러가 100엔보다 크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보죠. 아래의 설명 중 가장 맞지 않는 걸 고르래요. 자, 1달러의 가치, 1엔당의 가치가, 이게 사실 1엔은 아니고 뭐 100엔의 가치겠죠. 1달러의 가치보다 클까요? 크죠? 크지 않죠? 1달러가 훨씬 크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무조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1유로의 가치가 1달러의 가치보다 크다. 그럼 맞죠. 그렇죠? 1유로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GBP의 가치가 USD 가치보다 크다. 자, 파운드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보다 크죠? 그죠? 자, 네 번째, 파운드의 가치가 유로의 가치보다 크다. 당연히 파운드의 가치가 유로의 가치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달러 사는데 이거는 1.08달러밖에 안 주는데 이거 1.472달러를 줘요. 그러니까 몇 프로나 한 39% 정도 더 비싼 걸 알 수 있죠. 파운드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자, 유로의 가치가 엔화의 가치보다 당연히 크겠죠. 이건 당연히 달러보다 약하고 유로는 달러보다 크니까 달러가 엔화보다 당연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큰 특징이고요. 자, 여기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은 이 픽스 커런시가 타국 통화인 경우에는 상승하면 환율 상승, 그 다음에 달러 가치 상승이죠. 요거는 상승하게 되면 반대예요.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해요. 가치 상승이고요. 타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거 반대죠, 반대.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좀 이해를, 암기하면 되니 암기해서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래서 왔다 갔다가 좀 자유로워야 좋겠다.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기본적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번, 그러니까 기준 통화를 지급 통화 기준으로 항상 우리 보기 때문에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보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게 이 시험입니다. 자, 환 포지션, 익스포저 금액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롱하고 숏을,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을 우리가 같이 비교한다 라고 했었고, 롱은 자산하고 수출 계약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퓨처하고 스팟 두 개를 합친 걸 우리가 종합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산이 1,150만 달러, 수출 계약이 몇 달러요? 80만 달러죠. 자, 부채 계약이 170만 달러고, 여기 30만 달러예요. 그래서 여기가 230만 달러고, 여기 200만 달러네요. 그러니까 빼면은 30만 달러. 되겠죠? 당연히 이쪽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30만 롱 포지션인 걸 알 수 있죠. 숏 포지션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자산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자산이 뭐죠? 스팟이죠. 그다음에 뭐 또 챙겨봐야 된다. 여기서 퓨처도 우리가 이제 선물 포지션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4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